안녕하세요. 지식과 즐거움을 찾아서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입니다. 오늘은 소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제가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읽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좋았다. 예전에 읽은 책인데 또 한번 다시 읽으면서 더 좋았습니다. 근데 장을 덮고 나서 이 책을 과연 한국의 독자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이런 의문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그랬더니 나온 대답이 그렇게 많은 수의 독자들이 이 책을 좋아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이 책이 1912년, 무려 100년 전에 쓰여진 소설이고 모더니즘의 영향, 데카당스의 영향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책이라서 조금 까다롭습니다. 읽기에 약간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독일 책들 특유의 그 관념적, 형이상학적 진술들이 들어간 문장들이 많아서 어렵게 느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조금씩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정한 책이 있습니다. 작가들의 책장 훔치기. 제가 웃는 이유는 이건 제 책입니다. 이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첫 번째 에세이고 독서 에세이입니다. 책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 특히 제가 주목한 부분은 소설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를 주제로 테마로 잡고 쓴 책입니다. 부제를 보시면 알겠지만 소설가의 소설 읽는 소설 이렇게 우리 편집부에서 이런 부제를 정해줬는데 그렇듯이 소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 책, 좀 쑥스럽긴 하지만 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장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될 때마다 조금씩 어떤 책들을 읽어야지 소설에 좀 더 재미를 느낄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제 채널에 걸려있는 사진이기도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잡지하고 싱글즈라는 잡지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청담동 스튜디오에 가서 찍은 프로필 사진입니다. 잡지에는 실리지는 않았고 다른 사진이 실렸고 근데 이 사진이 처음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제가 또 이 사진을 찍을 때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진이 좀 더 젊은 모습이라서 마음에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은 이 책입니다. 제가 코로나가 되기 전이었나요? 되기 전입니다. 네. 그때 낸 소설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도시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팔리지는 않았고요. 다행히 2세까지, 3세까지 찍기는 했는데, 뭐 그렇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한국 결혼 풍습에 대한 풍속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정치적인 문제도, 현대사적인 문제도 같이 함께하는, 이 책은 다행히 대만과 중국에서 번역이 되었습니다. 대만에서는 책이 이미 나왔고 중국에서는 올해 10월에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이 책이 조금 더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드렸고 작가들의 책장 훔치기의
서문격이죠. 독자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위험한 망상이 아닌 위대한 상상입니다. 만약 인간에게 상상력이 없다면 우리가 마주한 세상은 지금과 확연히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상상과 망상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무엇이 위대한 상상이며 무엇이 위험한 망상일까요? 제가 첫 서두를 이렇게 쓴 이유에는 소설을 허구의 예술 장르라고 흔히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허구라는 게 뭘까? 이 개념을 잡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겁니다. 소설에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에게는. 사실 상상이지만 현실에 굉장히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상상이 재현된 것이, 그 허구가 재현된 것이 소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단순한 망상과는 확연한 차이가 있죠. 그리고 이 망상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아마 눈치가 빠르신 독자들은 눈치를 채셨을 텐데, 요즘 최근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단어이죠. 한번 더 보실까요? 아파트와 주식, 비트코인이 급상승해서 남들보다 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상상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욕망일 뿐입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연장하겠다는 생각은 어처구니 없는 욕망에서 비롯된 망상입니다. 작가들은 이런 탐욕적인 망상에 맞서 싸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개념을, 상상과 망상의 차이를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망상이 욕망에 가깝다면 상상은 우리 세계를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리고 우리 세계를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보시키는 방향의 생각들, 이것들을 상상이라고 제가 이 책에서 규정짓고 있습니다. 망상 기억나시죠? 비상계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 망상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영향이 지금 너무나 크고 현재에도 계속 진행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 긴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자, 이 책은 25년 올해죠. 2월 6일 날 2월 초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이라 그럴까요? 언론에 한번 몇 군데 소개가 되긴 했는데, 신문이죠. 제 책이 아주 귀퉁이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작가들의 책장 음식이라는 책이. 이 신문은 한겨레 신문입니다. 제 그 출판사 편집자가 이걸 보고 기뻐서 종이신문을 사서 사진을 찍어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책이 많이 나옵니다. 한 권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편집자가 아니어서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언론에 이렇게 소개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 책을 내시는 작가들이야 자기 책이 전부 다 소개되기를 원하겠죠. 출판사도 그렇고. 근데 그렇게 되지는 않는데, 뭐 그런 걸 느낍니다. 뭐라 그럴까요? 요즘 책은 참 안 팔린다고 그러는데, 출판사마다 뭐 아우성이죠. 책 안 팔린다고. 근데 책을 내겠다라는 작가들의 수는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수도 더 많아지고, 좀 이상한 현상이라 그럴까요? 책을 많이, 여러 다양한 종류의 책이 나온다라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이게 그냥 책이 나오고 그냥 묻혀버리고, 나오고 묻혀버리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는 것. 그래서 저는 뭐 출판업자도 아니고 편집자도 아니어서 거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갖고 있지는 않는데, 아무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는 거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도 제가
전작을 냈던 두 분의 출판사 사장님들과 대표들과 이야기를 했는데 뭐 엉망이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럴 정도의 시장이, 독서 시장이, 출판 시장이 안 좋다. 이런 푸념 섞인 걱정들, 뭐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자, 너무 우울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아니군요, 아직. 작가의 말입니다. 계속 작가들은 이런 탐욕적인 망상에 맞서 싸웁니다. 플로베르는 프랑스 대혁명기에 왕당파와 부르주아들의 호의를 고발했고, 도스토옙스키는 러시아 전제군주인 차르와 농노제로 배를 치우는 귀족들과 관료들의 부정부패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두 근대 소설 작가들 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플로베르와 도스토옙스키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10대와 20대 때 저를 이끌어줬다면 30대와 40대 때는 역시 플로베르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본문입니다. 밤하늘에 솟구친 불꽃처럼 이라는 부제를 달았고, 제1서가 미셸 우엘벡. 그래서 이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작가를 가장 먼저 소개할까 하다가 제가 가장 그래도 이거 좀 솔직하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를 맨 앞장에 써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엘벡을 선정을 해서 1장을 썼습니다. 사실 우엘벡은 한국에서 그렇게 인기 있는 작가도 아니고 또 잘 모릅니다. 독자들이 일단 모르고, 아시는 분이 있다고 해도 또 이 우엘벡의 작품 세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우리 한국인들의 정서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성묘사가 너무 적나라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보수적인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이 책 안에 본문에 써놨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은 핵심은 이겁니다. 우엘벡이라는 작가의 책을 읽고 우엘벡의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 그걸 예상하면서 우엘벡이 읽었던 책들을 우리도 한번 읽어보자. 이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에세이라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래전 나는 부산 용도의 작은 아파트에서 두 사내를 살았다. 산 중턱에 지은 아파트의 베란다로 나가면 먼 바다에 뜬 컨테이너선과 유조선, 여객선들이 게으른 풍뎅이처럼 느릿느릿 기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인 아내는 일찍 일어나 버스를 타고 출근했고,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들은 내가 차린 부실한 아침밥을 먹고 학교로 걸어갔다. 두 사람이 학교로 가버리면 당시 별다른 직업 없이 어슬렁거리던 나는 혼자가 되었다. 에세이라서 제가 지난 시간에 줄리안 반스 에세이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3편의 영상으로. 그걸 참고하시면 알겠지만 에세이는 비교적 자신의 작가 개인의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건 픽션이 아니죠. 넌픽션이니까. 그래서 저도 그 이야기를 했고, 제가 조금 부연 설명을 하면 저는 부산 출신인데 부산을 떠나온 게 19살이었고 그 이후에 부모님이 이렇게 다른 지방으로 올라오시는 바람에 부산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살 이후로는 부산을 떠나서 살게 되었다가 30대 중반이 되어서야 한 15년 뒤에 다시 이렇게 부산에 가게 되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당시 30대 중반이었던 나는 사회 질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밤의 몽상은 쉽사리 잠들지 못했고 낮의 우울은 간헐적인 발작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나 역시 이 평범한 질병을 숨긴 채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과 어울렸다. 큰 실수를 저지르지도 대단한 업적을 달성하지도 못한 그저 그런 시시한 삶이었다. 그러던 중 내가 문학상을 받고 작가가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은 아주 조금 놀랐다. 아마 가장 놀란 사람은 나였을 것이다. 작가가 된다는 건 그런 일이 아닐까라고 나는 생각한다. 제가 제3회 세계문학상을 받고 작가가 되었습니다. 이른바 등단이라는 걸 한 거죠. 사실 되게 우연적인 그런 이벤트였는데 아무튼 저는 좀 상당히 놀랐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또 세계문학상 상금이 당시에 가장 높았던 1억 원이라는 것도 상당히 재미있었던 거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체로 상금이 높다는 것에 주목하더라고요. 1억 원을 받았어? 이런 소설을 써서. 근데 사실 저는 1억 원도 저한테 의미가 있는 큰 금액이긴 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작가가 되었다고? 라는 생각에 더 많이 놀랐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이 책 에세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나중에 참고하시고요. 어린 시절 영도와 관련한 작은 에피소드가 기억난다. 어떻게 된 일인지 몰라도 18살에 나는 영도에 산다는 동갑내기 여자아이와 시내 거리를 걷게 되었다. 처음 보는 아이였고 이름도 서로 묻지 않았다. 함께 있었던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에 불과하다. 용두산 공원 아래 남포동에서 국제시장까지 이어지는 복잡한 거리였던 것 같아. 이야기를 끌어내기 위해서 제 기억을 되살린 이야기들을 끌어냈습니다. 그 아이는 얼굴이 예쁘거나 인기가 많은 타입은 아니었다. 그런 아이가 나와 함께 1시간 가까이 있어줄 까닭이 없으니 그건 아마 정확할 것이다. 빨간 잠바에 유행하던 짧은 단발머리를 하고 몸에 꽉 끼는 청바지를 입은 건 어렴풋이 기억난다. 웃을 때 귀여운 표정과는 달리 말씨는 거칠었다. 그녀는 자신을 소개하며 영도에 산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내게 조금 충격으로 다가왔다. 이상한 일이지만 나는 그때 처음으로 여자에게 두려움 비슷한 감정을 느꼈다. 단지 영도에 산다고 말했을 뿐인데 마음이 그렇게 반응한 것이다. 어쩌면 당시에 영도는 내게 다다를 수 없는 세계의 저편을 의미했을지도 모른다. 이건 부산에서 조금 생활해 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부산이라는 도시가 길게 이렇게 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생활 공간이 좀 한정되어 있습니다. 저는 남구 쪽, 수영구 쪽, 그래서 강안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수영동, 강안리, 막미동 이렇게 살았는데 그래서인지 저쪽 영도는 굉장히 먼 곳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뚝 떨어진 지역이었고 게다가 또 영도는 사실 상대적으로 부산에서 조금 생활 격차가 좀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도 저한테 이런 어렸을 때 이런 생각을 하게 한 것이 아닐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는 다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제 기억을 가져온 거고 사실 정작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딴 데 있습니다. 이야기입니다. 영국의 사실주의 화가 루시언 프로이드는 젊은 시절 수상하고 위험한 친구들과 어울렸다고 한다. 그들은 대체로 마약과 범죄에 연루되어 있었다. 이런 어두운 세계는 발자크나 디킨스와 같은 작가들이 호기심을 내보일 만한 거친 지하세계이다. 당시 20대 청년 화가였던 프로이드는 자신의 스튜디오에서 이웃에 사는 한 소년의 초상을 그렸다. 제목은 담배 피우는 소년, 보이 스모킹이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작가들 두 명이 나왔죠. 발자크와 디킨스. 이들이 무엇에 주목했는가? 어둡고 거친 지하세계. 여기를 그려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한테 10대 때 영도가 그런 곳으로 연상되었다. 영도에 사시는 분들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약간 그런 느낌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다.
자, 담배 피우는 소년이라는 그림을 보십시오. 루시안 프로이드가 그린 그림. 제가 이 그림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뭔가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소년에게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까? 끌리게 된다. 화가들은 세계를 재현하는 데 만족하지 않는다. 루시안 프로이드도 그런 예술가다. 대상을 묘사한 회화에서는 이야기와 내러티브가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그의 그림을 바라보고 있으면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머릿속으로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루시안 프로이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독자분들은 이 책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내가 그림이 되다. 마틴 게이퍼드라는 미술평론가가 쓴 평론서라기보다는 에세이입니다. 좀 쉽게 써서 재밌습니다. 루시안 프로이드의 대표작 중 한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대단하죠.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생존작가 작품 중 사상 최고 경매가를 달성한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무려 1995년에 아니죠. 경매는 조금 뒤에 있었겠네요. 351억 원. 지금은 환율이 있으니까 더 많은 액수겠죠. 자, 마틴 게이퍼드, 아까 제가 말했던 책의 저자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비록 그의 미술은 프로이드의 미술입니다. 내러티브나 이야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지만 프로이드는 사람에 대해 소설가와도 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는 거짓되거나 가장하거나 진부한 것이 아닌 진정성이 있다는 인상을 주는 한 사람의 여러 다양한 행동 방식과 성격에 대해 왕성한 욕망을 보인다. 자, 제가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많은 미술 작품들을 옆에 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프로이드 이 화가는 사람에 대해서 소설가와도 같은 태도, 접근 방식으로 세계를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술 작품을 통해서 소설과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한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좀 더 풍부하게 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져온다. 소설가와 화가가 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한 사람은 색과 선 이런 이미지화를 하고 다른 한 사람은 언어로 재현한다라는 것이죠. 예술의 매개체가 다를 뿐 어쩌면 같은 일을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이드 이야기입니다. 프로이드는 한때 오네르 드 발자크나 찰스 디킨스의 호기심을 강하게 불러일으켰을 법한 지하세계에 발을 담그기도 했다. 내 친구와 이웃 중 상당수가 범죄인들이었습니다. 여기에 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잘 보십시오. 제가 오늘 이 영상의 목표가 소설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해 보자고 제가 이 영상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이드 이야기에 내 친구와 이웃 중 상당수가 범죄인들이었다. 의도적으로 젊은 시절에 루시안 프로이드는 런던의 어쩌면 슬럼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거리를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이웃을 하고, 그러니까 어쩌면 자진해서 세계 중심에서 벗어나 변방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 변방의 세계, 주류에서 벗어난 세계가 사실은 예술의 중심 무대입니다. 흔히들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세계의 중심이라고 이루어진 곳, 이곳은 작가들, 화가들의 관심이 아닙니다. 엘리트층, 중산층, 물론 그 이야기들 하기도 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일어나는 그 허위의 교양을 다루진 않는다. 오히려 바깥 세계, 주변을 벗어난 세계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이야기, 어쩌면 법에서 벗어난 범법자들까지도 살펴보아야만 한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설에 대해서 조금 읽으실 때 도덕적인 관념, 윤리적인 잣대를 가져와서 소설을 읽으시면 거의 오해하게 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지? 이건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건 범죄 아니야? 소설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뭔가 여기에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아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지도와 영토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2010년 콩쿠르상을 받은 미셸 우엘백의 지도와 영토는 루시안 프로이드와 같은 성공한 예술가의 일생을 다룬 소설이다. 나는 영도를 떠나 서울로 이사한 후 이 책을 읽었다. 그리고 이 책은 다가올 나의 10년을 지배할 소설이 되었다. 10대의 나는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에, 20대에는 이에이치카의 미하일 바쿠닌에 빠져 살았다. 그리고 슬슬 중년 아저씨가 되어갈 즈음에 발견한 책이 우엘백의 지도와 영토였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제 독서 편력을. 10대에는 도스토옙스키, 20대에는 이 책, 그리고 또 지도와 영토, 이렇게 이어져 가고 있는데, 특이한 지점은 제가 볼 때 상대적으로 이 책을 잘 이해하지, 이 책은 나와서 뭐 별로 많은 사람들이 읽은 책이 아니어서 이거 뭐야?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미하일 바쿠닌은 러시아 혁명가이고 아나키즘의 창시자,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쿠닌이 러시아 혁명과 또 그 유럽의 혁명에 들어가서 일생을 보내는 모습을 그린 전기, 평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책을 이에이치카가 썼습니다. 이에이치카? 역사는 무엇인가? 그 역사학자죠. 그래서 이 책은 저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준 책입니다. 한 7번? 8번? 이렇게 읽은 것 같은데, 처음에는 미하일 바쿤이라는 이 혁명가에게 매료가 되었다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에이치카의 글쓰기에 매료가 되었습니다. 그의 접근 방식. 한 인간을 이렇게 다면적으로 바라볼 수 있구나. 이건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거지? 사실 넌픽션인데, 소설도 아니고, 넌픽션을 읽으면서 이렇게 매료된 적은 아마 이 책이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7번, 8번 정도를 읽을 정도였으니까 조금 까다로운 책이긴 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네, 뭐 이게 절판이 되어서 지금 이 책이 있는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꽤 오래전에 절판이 됐는데 다시 한번 이 책이 나왔다라는 건 들었는데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지도와 영토, 2010년 콩쿠르상을 받은 책입니다. 우엘백의 소설. 지도와 영토에는 예술이 무엇인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소설 곳곳에 마치 쥐레처럼 파묻혀 있다. 이 폭발물이 터질 때마다 나는 밤하늘에 솟구친 불꽃을 바라보듯 감탄했다. 제가 미하일 바쿠닌을 이야기했듯이 지도와 영토가 이제 제가 나이가 이제 중년으로 들어가면서 30대, 40대를 넘어가면서 굉장히 영향을 줬던 그런 책입니다. 이 책 또한
대여섯 번 넘게 읽은 것 같고, 그러면서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그런 책입니다. 작가들은 대체로 균형감을 갖춘 사람들은 아니다. 문학사에 이름을 남긴 작가들일수록 이런 편향성은 커진다. 균형은 작가들이 삶에서 추구하는 지향점이 아니다. 제가 이 에세이를 쓰면서 꼭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어떤 중심을 잡기를 원합니다.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는. 동양적으로 이야기하면 중용적인 태도, 중용에서 이야기하는 그 태도, 중심을 잡는 것. 이런 태도가 삶에서는 필요하죠. 그런데 예술을 하기 위해서는 이 중심에 있으면 중간을 잡고 균형을 잡기 시작하면 예술은 되게 시시해져 버립니다. 이거 아마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이드가 범죄자들이 사는 거친 세계의 도시 골목으로 가는 것이죠. 그곳에서 그런 범죄자일 수 있는 사람을 모델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고,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을 잡지 의도적입니다. 의도적으로 균형을, 물론 의도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 같은 분은 그냥 천생적으로 타고나면서 균형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개성이 강한 분이어서 그런 분도 많죠. 자, 균형감을 잃은 대표적인 작가들 이름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미겔 데 세르반테스, 기스타프 플로베르,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프란츠 카프카, 어니스트 헤밍웨이, 제임스 조이스, 아쿠타코아와 류노스케, 헤르만 헤세 등이 그들인데 세계문학 전집에 이름을 올린 작가들 대부분이 이 범주에 속한다고 보면 된다.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시작하면서 토마스 만의 베니스에서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읽고 이 영상을 해야겠다, 내 책을 소개해야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베니스에서의 죽음을 읽으면 이 부분이 확 드러납니다. 이 작가가 한쪽으로 편향되어 있구나, 기울어져 있구나, 중심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흔들리고 있구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엘백의 소설을 읽다 보면 종종 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소설을 잘 쓰게 되었을까 궁금해진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장의 사진을 보게 되었다. 우엘백이 자기 서재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 속 그는 정리되지 않은 단발머리에 담배를 손가락에 끼운 채 기분 나쁜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그가 지도와 영토에서 창조한 우아한 예술가 제드 마르텐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긴다. 그러나 이 사진에서 내가 발견한 것은 그가 아니라 배경에 찍힌 그의 서재였다. 나는 이 서재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 책장이 너무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지 않은가. 다행히 이 사진이 책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사진입니다. 약간 화질이 안 좋긴 한데요. 좀 좋은 사진이 있을 텐데 제가 잘못 가져왔네요.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뒤에 보이는 우엘백이란 작가도 흥미롭지만 뒤에 보이는 책장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너무 깔끔해서. 제가 제 책장과 이 너저분하게 꽂혀 있는 제 책장과는 너무너무 차이를 느꼈습니다. 우엘백이 대단히 깨끗하구나. 정리를 잘하는구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게 하는 책장이었습니다. 이 책장을 통해서 제가 이 책장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가졌고, 그 중에서 내가 만약 이 책장에 꽂힌 책들의 목록을 뽑아낼 수 있다면 이게 소설을 배우고 또 독서의 즐거움을 찾는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떤
훌륭한 지름길을 발견하는, 사실 모든 책을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좋은 책들만 뽑아서 선택해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갖고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독서 에세이. 나는 그의 책장을 훔쳐서 내 방으로 가져오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다. 그렇게 되면 지도와 영토처럼 멋진 소설을 쓸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엉뚱한 생각에서 비롯된 망상이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작가들의 이름을 보실 수 있습니다. 표지에 우엘백, 존 파울즈, 도리스 레싱, 김시스 쭉 12명인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 작가들을 소개하고 그들 작가들의 책장에 어떤 책들이 꽂혀 있을까, 그래서 거기에서 또 선택해서 골라내면 좋은 책들을 읽으면 나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어쩌면 나도 우엘백처럼 좋은 소설을 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를 이어갔고 제가 1편을만 오늘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2편, 3편 이렇게 이어갈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영상 어째 이 채널의 목표가 좋은 책들을 읽자 이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용만 잠깐 보시면 지도와 영토에 나와 있는 플라톤과 아이스킬로스, 소포클레스, 라신, 몰리에르, 위고, 발자크, 디킨스, 플로베르. 그래서 제가 어떤 방식으로 책들을 뽑아냈느냐, 지도와 영토라는 소설을 읽고 거기에 본문 속에 언급된 작가들을 추려냅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작가들과 책들이, 작가가 쓴 책들이 당연히 우엘백의 책장에도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을 끌어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썼다. 나는 소설에서 언급된 책들이 제대의 책장뿐만 아니라 작가인 우엘백의 책장에도 꽂혀 있으리라 믿는다. 무엇을 읽어야 할까에 대한 확실한 답은 사실 작가들의 책 속에 광맥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찾아낸 방법이 좋아하는 작가의 책장을 훔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 방법은 지극히 합법적이며 동시에 시간을 아낄 수 있는 유용한 지름길이다. 이해하셨죠? 이 에세이 첫 장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어린 시절을 보냈던 도시에서 여전히 10대에 가졌던 불안을 떨치지 못한 채 표류하는 섬처럼 떠다녔다. 대차 대접표의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을 기재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나에게는 부채만 늘어났다. 아내와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나는 미안함을 숨긴 채 그들을 맞았다. 그들은 고맙게도 학교에서 배운 사회의 질서를 까맣게 잊고서 나를 아빠와 남편으로 인정해 주었다. 미셸 우엘백의 지도와 영토를 읽으면 내가 여전히 혼란 속에 서 있음을 알게 된다. 그래서 아마 이 책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쓰고 1장을 끝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영상 지도와 영토를 첫 번째 책으로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게 핵심입니다. 미셸 우엘백의 책장에서 훔친 책 한 10권 정도를 각 장에서 뽑았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조리스 카를 위스망스의 저 아래, 올더스 헉슬리의 멋진 신세계, 알렉시스 드 토크빌 미국의 민주주의, 쇼펜하우어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샤를 피에르 보들레르 악의 꽃, 표도르 도스토옙스키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블레즈 파스칼 팡세, 토마스 먼 마해산, H.P. 러브크래프트 크툴루의 부름, 오기스트 공트 실증주의 소설, 그리고 로트레아몽, 베를렌, 네르발, 뮤시의 시집들, 이렇게 책장에 꽂혀 있을, 우엘백의 책장에 꽂혀 있을 책들을 제가 뽑았습니다. 여기에는 제가 읽은 책도 있고 당연히 읽지 않은 책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지와 표상으로의 세계,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별로 읽고 싶지 않은 철학서이고,
크툴루의 부름 같은 경우는 장르 소설입니다. 이쪽은 완전히 장르 소설이어서, 그래서 이거는 읽었습니다. 우엘백이 에세이를 썼기 때문에 그 에세이를 읽으면서 이걸 읽어야겠구나. 그래서 크툴루의 부름도 읽어봤습니다. 약간 뭐 공포 소설, 뭐 이렇게 호러 소설, SF가 가미된 그런 느낌의 고딕 소설입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다. 그래서 이런 책들, 작가가, 내가 좋아하는 작가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찾아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책을 읽는 게 어쩌면 가장 효율적인 독서를 하는 방법일 수 있겠다. 그리고 특히나 소설이라는 까다로운 장르를 이해하는데 좋은 소설을 읽으면 자연스럽게 소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책 읽는 토끼 쑥스럽지만 제 책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작가들의 책장 훔치기 1장 미셸 우엘백 편이었습니다. 지식과 정보를 찾아서 떠나는 책여행 책 읽는 토끼였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